정보통신 혁명의 시대. 그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 분야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의 출발은 30년 전 64K D램 개발이었습니다. (64K) D램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3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손톱만한 작은 칩 안에는 수많은 소자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칩 하나에는 8,000자에 달하는 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아무나 개발할 수가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해선 부정적인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한국의 반도체 개발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떠한 상황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1983년 당시 우린 반도체를 만들 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용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간신히 생산하는 단계였고 반도체의 경우는 반제품을 들여다가 가공,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인구 1억 이상, GNP 1만 달러 이상, 국내 소비 50%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던 때입니다. 당시 한국의 국민 소득은 2,000달러 정도.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일본 도쿄에서 사업 구상을 하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간파했던 이 회장.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가 1983년 2월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산업 구조도 반도체를 할 만한 저기가 아니었었는데 일종의 그 모험이라고 생각을 했죠. 64K D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리포트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절대 반도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기까지 했습니다. 기술도 시장도 돈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いやもう日本の反応はひどいもんで、つまりですね、彼ら何言ってたかっていうと、一つは、とても優しい半導体なら作りやすい半導体なら作れるでしょうと。だけどその最先端プロセスの半導体は作れないでしょうと。 주변의 만류와 국내외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일, 2차 오일 쇼크를 통해 산업을 다시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산업에 집중했던 많은 나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기술력이 동반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큰 흔들림 없이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일본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기적인 불황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량 수출에 의한 국력 신장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삼성은 자원도 거의 없는 우리의 자연 조건에 적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 개발에 부응하게 됐다.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로도 성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파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지대하고 기술 및 두뇌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모든 것이 순조로운 법.
첫 제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붐을 타고 있었던 게 64K D림입니다. 일본이 왕창 돈을,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돈을 끌어모았으면 달러박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시장 규모가 큰 D램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고, 이미 64K D램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보다 집적도가 낮은 메모리의 개발은 의미가 없기도 했습니다. (1983년은) 64K D램이 없어서 못 팔 때였습니다. 호황이 끝나기 전에 반도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된 64K D램, 곧바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는 정신 나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진짜로 할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창피한 얘기지만 그게 뭔지 몰랐었습니다.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또 64K D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발하게 된다 그러더라. 반도체 산업 진출 선언과 동시에 기술 개발에 착수했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개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술자들이 반도체 용어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이퍼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을 말합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983년 당시 영어 사전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되는 이 웨이퍼의 의미가 올라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본래 뜻인 얇고 바삭바삭하게 구운 과자라는 뜻만 올라있었죠. 그래서 사전에서 웨이퍼라는 뜻을 찾아본 한 기술자는 과자를 만들자고 나를 불렀나 하며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 이름조차도 외계어처럼 알아들었던 개발팀. 그들이 처음 만나서 한 것은 64km 행군이었습니다. 개발팀 전원 무박 2일 행군. 앞으로가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자 잘만 이겨낸다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극기 훈련이었습니다. 64km를 상징적으로 설정을 해서 64K 대행군이라는 제목으로 연손해서 출발했습니다. 행군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걸어야 하는 코행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살아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황당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뭐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보니까는 그 얼어붙은 개천바닥에 얼음을 이제 좀 뜯어서 보니까는 그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개구리인지 죽은 미꾸라지인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죽은 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살아있다고, 방금 전에 살아있었다고 막 우겼던 기억이 나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틈에 10계명이 돼버린 반도체인의 신조를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중간에 틀리면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치사하더라고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모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지 그 식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틀려가지고 그 국밥 먹는 사람들 저기서 침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256K D램 개발이었으면 256km 행군이 될 뻔했다는 뒷얘기를 남기며 행군은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해 5월. 설계와 더불어 공정 기술을 동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각각 연수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계 도면은 주겠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받아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64K D램하고 관계없지만 반도체 공정 기술을 주겠다 해서 당시 새로운 반도체 회사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설계 기술 이전 명목으로 $400만 지급하고 연수팀을 급파했습니다. 한 40-50페이지 정도의 아주 많은 분량으로 연인원 한 60명이 3회에 걸쳐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연수를 가서 그 기술을 아주 완전하게 우리가 습득을 해오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넘치는 의욕을 품고 연수팀이 마이크론의 공장에 들어섰지만 돌아온 것은 감시와 수모였습니다. 급기야 중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복사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가서 설계 사무실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설계 엔지니어 만나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모든 거를 송두리째 빼올 생각을 하고 왔었고 아마도 그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돈만 받고 아주 최소한의 그 기술만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걸로 아마 손 털고 그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 미국 연수팀. 일본 샤프사로 간 연수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정기술은 정확한 치수를 알아내는 게 관건. 고민 끝에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꾀를 냈습니다. 제 발걸음이 그때 당시 보폭이 67cm가 나왔습니다. 67cm. 그러면은 공장의 내부 사이즈가 몇 걸음 만에 내부 사이즈가 된다. 그다음에 설비 사이즈가 그러니까 모든 그 사이즈를 다 걸음수로 재했습니다. 몸을 이용해 최대한 기억에 많이 담아내는 것이 노하우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연수팀은 자신의 몸 크기를 처음으로 정확히 알았다고 합니다. 호텔에 돌아와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사실 쉬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근을 다시 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호텔에서 보통 보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 작업을 하고 매일 머릿속에 넣어왔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 실측 도면을 그려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요령도 생겼습니다. 각 공정의 기록을 몰래 베끼기도 하고 색이 다른 장갑을 갖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훔쳤습니다. 근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걸 몸 안에 지니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찌어찌해서 겨우 이제 가지고 나와서 한국까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느덧 약속했던 시간이 모두 지나갔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애써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확신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둘을 이제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면 그럼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거 확인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며칠씩 가죠. 눈으로 몸으로 이어붙인 조각 기술을 가지고 귀국하려던 연수팀에 따로따로 개별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이 대한항공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외가 어수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라든지 그런 게 더 소중했던 가치적으로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언짢아지는데. 연수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자칫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결국 남은 것은 자력 개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이든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언쟁과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 런이 한 25장 정도입니다. 그 런을 몇 런을 라인에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다 이제 몰살을 당했어요. 처음으로 들어간 웨이퍼가 모두 불량이 된 것을 보면서 자신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퇴근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가정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전화를 이제 받았더니 둘째를 낳았는데 딸인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말을 못 하고 있다가 한 9시쯤 돼서 이제 제 상사분한테 이제 저 애를 집에서 낳았다는데 좀 일찍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애 네가 낳냐? 딱 그 소리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산모와 아이의 건강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불만을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실패가 계속되면서 스스로 왜라는 질문만 더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워낙 그 분자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산업의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 누구나 다 적어도 3번은 왜라는 질문을 해라. 그렇게 항상 그게 이제 반도체를 한 사람들의 기본 사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64K DRAM 개발팀이 매일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회의, 이른바 11 미팅이라 불리는 회의였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열심히 정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때가 나머지 사람들은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쉬는 약간 이제 조는 그런 반조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듣다가 또 그 얘기의 다음 순서로 누군가가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보고해야 될 때는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또 깨어나서 보고를 하고 뭐 좀 웃기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처절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쓰러져 자는 사람 당연히 있고 회의를 또 열심히 하니까 좀 이상하죠, 사실은 분위기가. 누군가 자고 있어도 결국 내용이 모두 공유됐다는 것이 신기했던 회의였습니다. 끝나면 새벽 2시,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보통 그 회의가 뭐 1시 반, 뭐 2시 이렇게 이제 끝나고 그 회의가 끝나면 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숙제들이 또 있으면은 그걸 밤새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모여서 다시 토론하고 뭐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쪽잠조차 운이 좋아야 잘 수 있었던 시절.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팀원들의 상태가 좋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평형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귀는 계속 뭐 멍멍멍멍 소리가 나고 누가 옆에서 몇 번씩 불러도 그 잘 안 들리고 방바닥이 이 땅에 이렇게 좀 푹신푹신해서 스펀지 깔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느낌이 그렇고 한 1분 정도 보면은 벌써 속이 조금 이상해지고 그걸 몇 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막 막 구토 증세가 막 나와가지고 젊은 기술자들이 개발에 여념이 없을 때 미국 현지 법인팀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사업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세운 현지 법인입니다. 63년도에 여기 올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3불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의 기록을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 미국을 정부에서 한 300불 정도 지원이 아니라 그 달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들고 왔는데 내가 미국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1년 예산이 1억 2천만 불. 2년 예산이 2억 5천만 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예산이 2억 5천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대학에 2배밖에 안 된 나라에서 미국 유학을 왔을 때 우리가 다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죠. 어렵게 유학 와서 첨단 기술을 습득한 연구원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양산할 수 있는 첨단 제품 개발과 두 번째는 기술 확보,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그 삼성 기술자, 경험 없는 기술자들 데려다가 OJT 시키는 거. 약 140명을 우리가 OJT 시켰어요. 한 2년 사이에. 머리 좋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50년대, 60년대 유학들을 많이 했고 또 그분들이 이제 80년대에 돌아와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있던 그 엔지니어들이 돌아와 가지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64KD램의 개발은 단순한 하나의 반도체 칩 개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생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이 구축돼야 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설계 기술과 공정 기술이 동시에 완성돼야 개발과 양산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정밀도와 청정성을 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의 입지도 여기에 맞추어줘야 합니다. 여러 곳이 검토된 끝에 결국 경기도 기흥이 선정되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8개월,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발과 함께 공장 건설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공기 때문인데요. 이병철 회장은 당시 삼성건설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성평건 이사를 부릅니다. 64KD램 반도체 공장 제1공장이죠. 1공장을 6개월 내에 완성시키라. 평균 18개월이나 걸리는 공사를 6개월 안에 하라는 무리한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장을 내놓은 사람은 거의 시장을 석권하고 2등, 3등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빨리 이 타이밍 맞게 그걸 반도체 제품 만들려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행 개발하고 두 번째 개발된 제품을 만들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64KD램 양산이 공장 건설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흥의 야산을 깎아 횡한 벌판을 만들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때가 83년 9월. 무엇보다 건설 금기 계절인 겨울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온갖 변칙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추운 그 영향을 좀 적게 받도록 그 아파트 짓는 골격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골조 작업을 했거든요. 뭐 훈풍기, 뭐 난로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도체 공장은 차원이 다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먼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반도체의 특성상 내부를 모두 클린룸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클린룸으로 설계된 반도체 공장은 그 자체로도 첨단 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클린룸 공사가 겨우 완료돼 각종 기계 설비를 갖춰갈 무렵 생산 라인 확보에 최대 구비를 맞게 됩니다.
4km나 되는 공장 진입로가 좁고 거칠어 진동 없이 들여와야 하는 설비 기계를 옮겨올 수 없다는 것. 이미 공항에 들어와 있던 기계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갈을 줍고 길을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얘기하면 현재는 한 달 정도 해야 되는 일을 야간서부터 해서 그 전날 야간서부터 해서 오전 그러니까 한 12시간도 안 돼서 아마 그걸 다 완료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시속 30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기흥까지 돌고 돌아 7시간 만에 진입로에 들어선 장비 차량 기사는 눈앞에 기적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장비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 건설 현황이 좋아졌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완전히 그 기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한나절 만에 4km 길을 닦고 한겨울에 난로를 피워가며 탄생한 한국 최초의 반도체 생산 공장. 이렇게 기흥 1라인이 완성됐습니다. 84년 3월,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공장을 지은 것이 24개월. 일본에서는 16개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번보다 3분의 1 앞서야 되겠다 해서 6개월에 완료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좀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러나 신화지 하나예요. 그 개발 부분하고 그 생산 부분, 제조 부분이 한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흥 공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면 같이 풀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빨리 했고 그것도 상당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4K드램 개발에 들어간 지 6개월째. 조건을 제대로 맞춰서 한 달 동안 만들어낸 웨이퍼가 또다시 불량.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는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회의를 하고 그걸 체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검사 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서 검사 조건을 좀 바꿔서 이제 했어요. 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검사 조건을 까다롭게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검사 기준을 완화하니 제대로 작동하는 칩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64K드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지옥에서 천당으로 탁 옮겨진 거죠. 전력 질주를 했던 탓일까요? 개발 팀원들은 잠시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대부분 쓰러졌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삐죽 쓰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쾌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거 성공했다 그러고 그냥 쓰러져서 잠시 잠이 들었죠. 1983년 12월 1일 삼성은 64K드램 개발 성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관련 보고서를 올렸던 서울대 이종덕 교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획 안에 우리가 64K드램 개발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빨리 가도 1986년에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64K드램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6년 이상 걸린 칩입니다.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Well, I was impressed because 64K DRAM was not an easy project. A DRAM is a chip where you have both digital and analog knowledge. I was just amazed that a Korean company will go and attack the epicenter of that memory, not going for a cheap memory, but going for the 64K DRAM. Was impressive. I was impressed. もう必死になって戦う軍隊ともう勝てるでしょうっつってもうこんな楽勝ですよって油断してる軍隊とどっちが強いかって言ったらそれは油断してる軍隊やられますよね. 개발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64K드램. 반도체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반도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최초의 VLSI 칩을 만들면서 한국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반도체는 상당히 예민한 물건입니다. 가장 큰 적은 역시 먼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우주복처럼 생긴 방진복을 입고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주어야 합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309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64K 디램 개발팀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309개의 공정 모두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끝내 개발에 성공한 64K 디램. 이 64K 디램의 개발은 우리 기술의 빅점프, 그러니까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기쁨도 양산의 뿌듯함도 그리 오래가진 않습니다. 64K 디램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덤핑 추라도 불사하며 한국의 세계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나섭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까지 겹쳐 가격은 폭락하고 맙니다. 처음 출하할 당시 개당 3달러였던 것이 85년 중반 3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요 생산하면 헐수록 적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들이 있죠. 그 64K 디램 하나 팔 때 1달러 현찰을 얹어서 판다 있습니다. 1970년대 세계 반도체는 확실하게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이 등장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더니 85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면서 이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시장 진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I always said, Japan, watch it. The Koreans are coming. And it happened. 일본의 덤핑 공세로 시장이 어지러워지자 미국은 일본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일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Japan is a great friend, and we take this action out of sorrow, not because we want to demonstrate American machismo. ダンピング提訴をする側っていうのは大体、戦争で言えばもう負け組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ね。 미국과 일본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미일 반도체 전쟁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준 셈입니다. 이 시황이라는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게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반도체 일종의 전쟁이죠. 막 덤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 거죠. 막 그렇게 확탄물 같은 싸움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가 되니까 우리가 준비됐던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야심차게 내놓은 64K 디램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다음 세대의 발빠른 개발과 양산 노력으로 한국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 연착륙하게 됩니다.
64K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도 전인 1983년 말 삼성은 256KD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워둔 계획이었습니다. 64KD램의 결과가 어찌 나오든 반도체 사업은 계속한다는 의지였습니다. 당장 256K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 64KD램 공장 짓고 그동안 훈련받은 게 전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다시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쪽잠을 자고 여전히 퇴근은 꿈도 못 꿨습니다. 256KD램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한 직원이 문상영 과장을 찾아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말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탁 쳐다봤더니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래 축하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딱 나온 첫 마디가 저도 모르게 이 자식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바쁜데 결혼을 하고 그래. 지금도 그 부하 직원을 만나면 미안한 일인데 64KD램을 만들 당시 갓난 딸도 보지 못하게 했던 상사. 어느새 문상영 씨 본인이 그러한 상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사생활을 희생하며 개발에 매진했던 256KD램 팀. 84년 10월 8일 드디어 256KD램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64KD램보다 4배나 집적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간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64KD램의 성공이 갖고 온 자신감과 기술력이 큰 보탬이 됐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56KD램은 한국 반도체의 첫 효자 상품이 됩니다. 87년 말 88년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56KDM을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그게 막 공장을 막 가동을 풀로 하기 시작합니다. 1986년 7월 한국은 1메가 D램 C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4메가 D램 C 제품을 출시한 상황.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메가 D램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6메가 D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평행 개발, 동시 개발 작전입니다. 빠른 주기로 새로운 D램과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반도체의 특성이 평행 개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1메가 D램을 우리가 대량으로 판다 그러면 거기서 4메가, 16메가 D램의 개발 상황을 물어봐요. 왜 그런 거니? 1메가 D램을 막 사다가 그 공급선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럼 사는 데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잘하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저장 능력과 더불어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이것이 동반된 기업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데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 세대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었던 4메가 D램은 개발 당시 셀을 모아 쌓는 집적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표면 위에 건물처럼 쌓아 올리는 스택과 표면을 판에 묻는 형식의 트렌치. 당시엔 모두 통용되고 있던 집적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스택 팀과 트렌치 팀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좀 늦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은 이미 그 당시 하나로 결정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비교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스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트렌치 그룹이 훨씬 더 유명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뭐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NEC, 미국의 TI, IBM 등.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4메가, 16메가 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놈을 이제 양산하고 수율을 올리는데 역시 이 트렌치를 파면 잘 안 보이니까 분량 분석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씩 계속 탈락하면서 스택 그룹만 남아있게 된 거죠.
또 한 번의 승부수는 웨이퍼의 크기를 8인치로 키우면서 던졌습니다. 당시 국제 표준은 6인치. 실패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위험한 결정이었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해낸 8인치 웨이퍼로 16메가디램을 양산해냈습니다. 생산력은 배가 됐습니다. 저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던 한국 반도체. 스택 방식을 도입한 4메가디램과 세계 최초로 8인치 웨이퍼로 만든 16메가디램은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한국 삼성이 1992년 디램 부문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983년)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64K 디램을 개발한 지 꼭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日本勢は意識してたですよ。相当すごいなと。ただね、まだ全然負けないと思ってるから、90年代半ばなら。だからまあそんなにはね大きな問題にはなってなかったね。まだ十分勝てると思ってますから彼は。 흔히 반도체 사업을 외발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자전거를 탄 사람이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사업 또한 한순간의 머뭇거림이 그간의 노력과 투자를 수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개발과 투자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갔기에 1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10년이란 세월 동안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비가 올 때마다 슬기롭게 넘기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세계 정상에 오르자마자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64K 디램의 설계 도면을 한국에 넘겨주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 제품의 최대 87.4%의 높은 덤핑 마진율을 예비 판정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Micron to come out and attack the Korean, trying to use the legal means, which is not competitive, to use legal issues to try to stop the success of Samsung. 사업 시작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기업들과 한국 반도체 협회 그리고 상공부가 부랴부랴 반덤핑 대책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자체의 경쟁력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따라서 제품 단가가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덤핑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 미국으로 날아간 대책반은 한국 반도체의 생존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관련 인사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1993년은) 미국의 정권이 부시에서 클린턴으로 바뀌는 시기. 후보 시절부터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던 클린턴은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소위 괴멸하게 되면 더 이상 수출을 하기 어렵게 되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 업체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비싼 값에 메모리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미 상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 최종 판정을 우리에게 예상보다 훨씬 유리하게 내렸습니다. 업체별 최종 판정은 삼성전자가 0.74%로 제일 낮고 금성이 4.97%, 그리고 현대가 7.19%로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최종 덤핑 마진이 0.74%.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 덤핑 역사상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최종 마진율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덤핑 결과가 뭐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계를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인식시키는데 큰 보탬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덤핑 제소는 우리 반도체 업계를 키워주는 결과가 된 겁니다. 미국의 반덤핑 소송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한국을 견제하게 된 배경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16메가디램은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7월 30일 날짜로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삼성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16메가 D램으로. 실제로 고객한테 갖다 주는 거로는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16메가디램 개발과 동시에 출발했던 64메가디램은 1992년에 만들어냈습니다. 개발할 때부터 1등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국내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64메가디램은 한국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일본의 히타치는 90년 6월 64메가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셀이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는 미완성의 칩이었습니다. 한국의 64메가디램은 6,800만 개의 전체 셀이 완전히 작동한 세계 최초의 칩입니다. いやもう64メガぐらいになってくるともう相当ピリピリしてたね。いやちょっと油断しすぎたと、これはやら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ぞという感じがあったですね。でも相当危機感持ってましたよ、その頃は。 256메가 D램의 생산이 국내에서 시작됐습니다. 완전체인 64메가디램의 개발로 기술을 끌어올린 한국은 2년 뒤인 94년 8월 256메가디램을 개발해냈습니다. 256메가디램은 개발과 양산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초의 칩입니다. 그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마다 선진 반도체 미국, 일본보다 1년이 앞선 쾌거였으니까요. 1983년 64K드램의 개발이 반도체 신화의 서막이 됐다면 11년 만에 만들어낸 256메가디램은 한국 반도체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56메가디램의 공식적인 생일은 1994년 8월 29일입니다. 바로 이날 전 세계에 개발 성공을 널리 알렸는데요. 왜 하필 8월 29일에 발표를 했던 걸까요? 그날은 구한말 경술년, 우리가 주권을 일제에 빼앗긴 날입니다. 경술국치일, 우리에겐 결코 씻기 어려운 치욕의 날인데요. 그로부터 84년이 지난 1994년 8월 29일, 우리가 반도체 기술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반전입니다. 숨가쁘게 뒤쫓아가던 추격자의 입장에서 당당히 앞서가는 선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3년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주영은 다각도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사업이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4년 9월
현대전자는 경기도 이천에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삼성보다 1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현대는 숨가쁜 선진국 추격전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후발 우리가 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삼성 반도체를 앞설 거냐 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지, 각오, 또 이런 것, 또 뭐 하고자 하는 팀 플레이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현대전자는 LG 반도체와 통합됐고 1999년 하이닉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기업의 이와 같은 경쟁은 한국이 세계 메모리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2년) 세계 메모리 D램 1, 2위는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점유율로는 6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정상에 오른 이후로 경영인의 과감한 투자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초를 다투는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日本勢は投資してないわけですからどんどんシェア下がりますよね。だからそこの当時の半導体のトップの少し経営判断がすごく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やっぱそこで萎縮してしまいましたね。いわゆるもうこれ以上の投資はおっかないからやめようと。そこをやっぱり韓国勢はどんどんやりましたよね。それが一番の原因ですよ。 우리나라는 워낙 경영체제니까 소위 그 영어로 얘기하면 디시전 메이킹이 빠르죠. 그러니까 적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적시에 제품을 내니까. 그래야지 2등은 돈을 못 법니다, 반도체에서. 1등만이 돈을 벌어요.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 구조에서 개발과 양산을 빠르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이 보탬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의 단점이 빨리빨리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반도체에서는 너무 기술 그게 빠르기 때문에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뛰어난 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공정 기술까지 우수한 기술자들을 보유한 것은 한국 반도체의 행운이었습니다. 생산 직원들의 솜씨도 한 몫을 단단히 했죠. 품질 좋은 반도체가 모두 이들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 봐. 이게 언니 지금 웨이퍼 이동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야 될 거를 얘네가 지금 이거 에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장비가 무슨 장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에 첨단 산업의 선두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더해져 한국을 반도체 산업의 정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도 못했겠죠. 밥 먹으러 가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 5분도 아껴가면서 일을 했어요, 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하다 보니까 진짜 청춘을 다 바쳤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여성들이었거든요. 다른 일본이나 미국 가면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훨씬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졸업한 여고생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됐고 또 뭐 손재주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없다는 삼불가론이 가로막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 64K드램은 이 모든 부정적인 시선을 뒤로 하고 한국을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The start of outstanding semiconductor technology in Korea. 우리나라 갑자기 그냥 점프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64K D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64기가 D램도 존재를 하지 않았나. 한국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산업사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큰 근현대의 산업기술 분야 물품 18건에 대해서 유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로 이 64K드램이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64K드램이 지정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4K드램은 1983년에 개발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반도체다. 64K드램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은 칩 하나에 일간지 50년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지금의 기술에 비하면 고작 8,000자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64KD램은 어쩌면 구석기 시대의 기술쯤으로 여겨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우린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죠. 지금 우리 주변엔 과연 어떤 도전이 30년 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